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국면에 성장주들이 더 좋은지 가치주들이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전반부가 후반부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지금 리서치 센터장 맡고 있는 곽병렬이라고 하고요. 주로 애널리스트들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을 텐데요. 저는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업종 배분,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조금씩 도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관련되셔가지고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일을 맞습니다. 해주고 계신데요. 와,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요,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히 제 직업 특성상 진짜 깊이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투자 전략을 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전략들이 뭐가 있고 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다고 느꼈던 것들은 결국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잘하느냐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산 배분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규칙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한번 나의 자산을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제 경험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뿐만 아니라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자체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변화에 올라타서 좋게 변화하는 것들에 내 자산이 같이 호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 그거를 가장 잘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에서부터 힌트를 찾아보려고 좀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버핏의 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냥 가치 투자의 정형화된 틀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분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좀 끌어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면서 좀 저는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산 배분 생각하면 진짜 잘 지켰을 경우에 개인이 그걸 잘 따라하고 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이 잘 나올 텐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 공부를 하다가 너무 깊어진 사람들은 자산 배분이 너무 느리고 좀 본인의 기대 수익률 안 맞춰지니까 너무 깊어진 사람들은 가치 투자 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리를 두고 다른 걸 하고 있다 보니까요. 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또는 효용을 볼 수 있는 자산 배분이라는 영역이요. 은근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는 333 정률 배분법 그거를 딱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3은 주식 3, 채권 3, 그리고 부동산 3. 여기서 근데 부동산은 금융자산 이야기를 좀 들을 거니까 리츠가 되겠죠. 아니면 리츠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ETF들. 지금 오늘 드리는 모든 얘기는 펀드도 생각하지 마시고 리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ETF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단을 생각하지 말고 자산 군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어떤 ETF를 하라까지도 저는 사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복잡하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ETF들도 있고 금융상품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하나씩 또 파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333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333 이야기를 드릴 때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글로벌 자산 배분. 기본적으로 우리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한 23%에서 24%거든요. 시총 기준은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만약에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48%거든요. 절반. 전 세계에 존재하는 주식의 가치의 절반이 미국에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달러화 자산에 우리 노출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느냐. 제가 봐서 한 적어도 30에서 한 60% 정도는 노출을 시키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33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1억을 가지고서 한다라고 할 때 333에서 여기서 3을 그냥 단순하게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미국, 1,000만 원은 한국.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 채권도 2천만 원은 미국 채권, 1,000만 원은 한국 채권. 그 다음에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리츠 2천만 원, 1,000만 원은 한국 리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냥 현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만약에 우리가 뭐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할 때 되게 간단한 거죠. 와, 이게 진짜 심플하면서도요. 가만히 보게 되면 주식 비중을 상당히 가지고 가면서도요. 나머지를 적어도 안전자산으로 채워놓은 거의 6대4에 가까운 또 비율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코드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밸런싱이 중요합니다. 리밸런싱은 어떻게?
어느 주기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아무리 좀 바쁘신 분들도 네.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산이라고 하는 건 한 개 분기 동안 뭐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네. 이 배분 비율이 다 틀어집니다. 틀어지면 분기 말 정도 됐을 때는 다시 정률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33에 다시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올라간 자산을 일정 부분 파셔가지고 떨어진 걸 이제 사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벤저민 그레이엄도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정률 배분이 가장 좋다고 했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비중으로 다시 맞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거를 팔고 떨어진 걸 사게 되는 그런 류의 자산 배분을 하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 아니면 ISA 이런 절세 3종 세트 계좌를 하나씩 운용하실 때도 그냥 333을 기억하시면 이 분기 정도가 지났을 때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번은 리밸런싱 하자. 그러면 분기 말에 이게 뒤틀어져 있는 게 있으면 이제 분기 시작할 때 한 번 맞춰주고 그냥 또 잊고 지나자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개 분기가 지나가면 또 뒤틀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대로 맞추고 또 넘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만약에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제가 아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도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율까지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원칙은 자산 배분을 일단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국가 분산 정도를 좀 해주면 좋고 세 번째는 리밸런싱을 꼭 주기적으로 하자. 맞습니다. 리밸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떨어진 자산 같은 경우를 좀 쌀 때 좀 잡아놔서 또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리밸런싱을 계속 해주면서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해서 부풀려 나가자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순서대로 아마 하시면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미국 주식이면 어떤 미국 주식 ETF를 할 건지 한국 주식이면 어떤 한국 주식 ETF 할 건지 그거 고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자산군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 오늘 결론적 거기까지 이르르면 제가 와서 완전 완벽한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산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 틀을 좀 짰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먼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의 30%를 담기 위해 우리는 요만큼을 빼놨는데요. 여기에 다시 글로벌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미국 주식을 한 이만큼 그리고 한국 주식을 1만큼 담으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드는 고민은요. 미국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 담고 한국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안전마진 가치주를 되게 좋아하니까 안전마진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편안하다. 왜냐면 사실 정말 내가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치고받고를 계속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한 개 정도 분기는 그냥 두고 한번 자산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장기 투자 내지는 적어도 우리가 한 중기 정도를 보면서 하자라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자산군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전마진이 있는 안전마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든 아니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가져가야지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이 뭐 어떤 샥을 받더라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고를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요. 가치 투자와 안전마진 혹시 어떤 개념일까요? 뭐 사실 가치 투자 밸류 인베스트먼트 뭐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안전마진 가치주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하는 게 있고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과가 이제 1,000원 정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의 적정 가치는 사실 1,000원이에요. 근데 안전마진이 굉장히 큰 거는 굉장히 이 세일 많이 할 때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1,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애인데 나는 이거를 세일 많이 할 때 한 300원에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나의 만족도는 700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정해두고 그거보다 가격이 쌀 때 사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가치 투자를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야구에서 비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스트라이크 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트라이크 존에 있을 때만 난 타격을 할 거야. 안 그러면 난 타격 안 해. 볼은 치지 않을 거야. 이런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타자들이 가장 좋은 타율을 왜냐하면 그냥 볼이 오면 기다렸다가 나는 포볼로 1루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치보다는 굉장히 쌀 때 사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철학에 기반해서 운용하는 자산들을 사 모은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쌀 때 사는 그런 철학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조바심 나는 어떤 그런 투자에서 조금 비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류의 자산군들을 사 모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자산 배분의 철학, 글로벌 자산 배분의 철학에 합당한 세부 자산을 고르는 우리 기준이 된다.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분석하고 가격과 비교하는 전략 요거로 봐지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 마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안전 마진이라는 게 가치 빼기 가격입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만큼이 안전 마진요. 안전 마진인 거죠. 그럼 안전 마진은 클수록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 마진을 정의 내리는 기준이 그루라고 얘기하는 전설적인 투자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안전 마진이라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수입 이런 거를 그냥 안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배당이 정기적으로 주는 그 금액들이 1년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면 가격이 이만큼 빠지더라도 난 이미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존을 받았어. 그럼 그거를 그냥 약간 안전마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내리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가격이 가치보다 굉장히 좀 쌀 때 사는 그 괴리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편안하시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치에 해당하는 거에는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치의 일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치 투자로 접근하자라는 거는요. 국내랑 미국이랑 둘 다 동일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왜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다 밸류업 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기업의 가치를 업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치 투자의 철학입니다. 안전마진이 가장 이제 좋아지려면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것도 결국은 가치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는 또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마진 가치주라고 하는 게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그런 류의 주식들이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한번 그런 쪽도 관심 가지시는 전략을 지금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방금 떠오른 생각이요. 우리가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많이 본다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너무 내려가서 안전마진이 커지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겠지만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올라가서 안전마진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고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가격이 되게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업의 잠재 가치는 그것보다 몇 배로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사실 워렌 버핏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저 같은 애널리스트조차도 저도 사실 20년 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종목 집어봐 그러면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ETF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하다.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군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돈은 사실 워렌 버핏에게 맡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참는 거죠. 아 그래 워렌 버핏도 참았는데 나도 참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럴 수라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라도 없으면 제가 봐서는 시장이 흔들릴 때 참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ETF로 손쉽게 투자를 하되 철학은 되게 단단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또 방금 생각이 든 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자를 고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가격이라는 것은 0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내려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는 위가 없고 어찌 보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싸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걸 찾는 게 훨씬 포텐셜이 크다라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린 현대차의 사례를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안전마진은 사실은 가치와 가격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면 현대차 내에서는 기존의 캐시카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는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휘발유를 넣는 차량은 이제 사실은 캐시카우인 거죠. 캐시카우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는 돈을 가지고서 EV에 투자를 향후에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안전마진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계속해서 어디선가는 쌓이고 있고 여기는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사업들 중에서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제가 봐서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에서 되게 확고한 과점 사업자 아니면 1등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명쾌하게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캐시카우가 있다는 얘기는 그걸 뺀 값 자체가 그냥 안전마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주식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기업의 안전마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업마다도 안전마진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약간 그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둘째, 셋째가 벤처 회사를 입사를 했더라도 첫째가 대기업에 가 있으면 부모님이 용돈을 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뭐 벤처를 하더라도 좀 캐시카우가 있으면 어차피 이제 우리 연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이니까 조금 캐시카우들이 좀 많으면 좋은 거죠. 그래도 왜냐하면 그 캐시카우라고 하는 버퍼가 있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흔들거리더라도 얘가 버텨내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치주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가치주를 찾으려고 하면 수치나 정보나 데이터는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이제 다타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해서 찾아도 계속 저평가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게 싼 게 맞나? 이게 싼 건가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찾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치주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 되게 명확하게 잡는 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인덱스 사업자들 중에서 넘버원은 MSCI거든요. 근데 MSCI에서 가치주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그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S&P에서도 또 가치주를 정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MSCI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 PER. 저 PER은 일술이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까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얘네들은 그거 가지고 스코어링을 합니다. PER이라는 거 조금 뭐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PER이 뭐 예를 들면 2배다, 3배다라는 얘기는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3년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PER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강남역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인수한다고 할 때 우리가 권리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권리금 계산할 때 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 아이스크림 가게가 연에 한 1억 정도를 벌어요. 네. 적어도 우리가 1억 정도 버는데 이 근처에 우리가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지금 한 5년 정도는 계속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지금 이걸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잃게 되는 거니까 난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아닌 그 세입자에게 줘야 될 돈이 이 사람이 계속 영업을 했을 때 한 5년치는 땡겨줘야 받아들인다. 집주인이 만약에 내가 네 거 사고 싶어 그렇게 하면 제가 한 5년 정도 할 걸 지금 가져가신 거니까 저 5년치 순이익 권리금으로 받을래요. 그게 PER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PER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서 요즘에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와, 진짜 낮네요.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하죠. 왜냐면 미국은 한 20년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정도의 이익이 한 20년 정도 지속될 거다라는 걸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8년만 지속된다. 지금의 반도 안 되네요. 예,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근데 그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좋다. 자, 첫 번째는 PER이었습니다. 그러면 MSCI의 두 번째 기준은 뭔가요? 그다음에 저 PBR. PBR도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PBR은 제가 또 아이스크림 가게 팔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이제 얘기할 때 저희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가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막 땡겨다 줄 그거는 별로 없는 상태네요. 없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 이거 기계 사는데 돈도 얼마 들었고 내가 이거 만드는데 여기 인테리어 비용도 얼마 들었고 그거는 좀 주세요. 이런 게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를 들면 PBR이 1배라고 하는 거는 내가 투자한 거만큼만 내가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 그래서 요거 1배 이하가 내려가면 그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투자한 것만치도 안 쳐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PBR 1배 이하라고 하면 주로 보면 신문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청산가치 이하다. 그런 얘기가 내가 투자한 것도 안 주겠다라고 집주인이 나오는 거다. 그럼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PBR입니다. PBR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해요 하는 그걸 사야 된다는 거죠. 억울할수록 갭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억울할수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투자자는 그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자꾸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 아, 나 너 어차피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싸게 해줘. 뭐 예를 들면 아까 PR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무슨 5년이야. 경쟁자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나 3년치만 주고 나한테 그냥 넘겨. 그겁니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인수자의 마음에서 최대한 깎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깎고 쌀 때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 깎은 만큼이 안전마진이다. 오, 많은 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PBR과 PER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PER.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마지막 하나가 고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배당 많이 주는 애들. 아, MSCI는 배당을 되게 중요시하는군요. 그래서 저 PER, 저 PBR, 고배당 수익률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거를 같이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배당 수익률 같은 것도 기준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배당 수익률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증권 들어가 보시면 주식 만약에 치시잖아요. 그럼 그 오른편 밑에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배당 수익률은 조금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미 지급돼 있는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배당을 예상한 값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배당에 주로 보면은 뭐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년도에 했던 배당 정도를 일단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셔도 제가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실험을 해보시죠. 혹시 챗GPT 쓰시나요? 챗GPT한테 그렇게 명령 내리시면 됩니다. 그냥 코스피 200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PER, PBR, 그 다음에 고배당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PER이랑 PBR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트래킹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원래는 저 PBR이지만 그거를 뒤바꾸는 거죠. PER의 역수, PBR의 역수, 그 다음에 고배당 수익률 이 세 가지를 곱해서 가장 높은 값으로 5종목만 추려줘. GPT한테 그렇게 명령 내리면 GPT가 바로 알려줍니다. 아, 진짜요? 예. 뭐가 딱 메뉴에 나오나요, 지금요? 지금 가장 메뉴에 나오는 게 우리금융지주. 아, 진짜요? 워낙 싼 거는 유명하니까요. 예, 우리금융지주 사시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왜 좋으냐면요. 아마 우리은행 정기예금 금리 한번 보시면요. 아마 3.5% 뭐 그럴 겁니다. 요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이요. 그거 거의 2배입니다. 이 얘기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만약에 정기예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ISA에다가 우리금융지주 사세요. 그러면 그 배당 수익률이 더 나와요. 그거 2배 나와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고 ISA라 사시게 되면 또 우리가 배당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니까. 근데 예금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은 세금대로 다니니까 실효 수익률은 3.5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더 놀라운 점은요. ISA도 신탁형 어떻게 예금을 담을 수 있잖아요. 예. ISA용 예금은 금리가 또 낮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본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을 열심히 찾아주는 만큼 은행은 돈을 잘 벌 것이고 여기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알고 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또 대출 규제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금리는 사실은 이제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예금 이자율은 떨어지겠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율 떨어지는데 지금 대출 규제하느냐고 대출 금리 이렇게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또 예대 마진이 좋아집니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더 많이 벌게 되니까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요. 야, 은행 장사하겠다는 저렇게 규제하면 은행 되게 안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행 마진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되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GPT를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요즘은 되게 좋은 세상이 돼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종목들까지도. 그러면 미국 것도 이제 찾을 수 있나요? 예, 미국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밸류 그 인덱스들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성과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SCI의 밸류 스탁 인덱스도 있고 S&P 500에 있는 또 밸류 스탁 인덱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구성 종목들 그냥 GPT한테 물으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MSCI US 밸류 인덱스의 구성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 그게 아까 보여주신 거군요. 브로드컴, JP모건, 버그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엑슨모빌, B&G, 존슨앤존슨, 홈디포, 에브비, 코카콜라. 제가 대표님한테 챗GPT를 이용한 캡처한 걸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아, 그대로군요, 이 화면이요. 예,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앞에서 했던 얘기를 팩체크해달라고 한번 프롬프트를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 몰라서 한번 추정해서 넣은 거예요. 이런 얘기도까지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팩체크를 한 것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 구글로 헤매고 다니실 필요도 없습니다. GPT가 다 알아서 찾아주니까.
그러면 미국도요. 우리가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할 때요.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탑7 정도의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치주를 찾으려고 하면 막상 약간 어렵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가치주를 담고 있는 지수는 다 있으니 그렇게 접근을 ETF로 해도 미국 가치 투자도 어렵지 않은 거네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가치 투자는 너무 선택지들이 많은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죠. 미국 주식을 사시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그것도 힘들잖아요. 밤에 이렇게 주문 내야 되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밸류 인덱스들 같은 경우 국내에도 지금 많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 그냥 국내에 있는 ETF들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미국 주식 트래킹하는 ETF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래도 보통 많은 경우에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면 개인들이 일단 선택 많이 하는 거는 지수를 많이 사고, 두 번째는 뭐 탑10이나 약간 이렇게 매그니피스턴트 같은 빅테크 중심이라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가치주도 좋다. 미국도 가치주 너무 좋고 역사도 있고 고르기도 쉽고 상품화 다 돼 있으니 여기도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요즘에 동일가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 그거 저희 채널 한번 왔었어요. 동일가중.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 아마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빅테크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 잘라보면 대충 그 비중이 한 34% 정도 되는데 거기 다 뭐 빅테크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 빅테크 요즘 너무 좀 변동성 높은데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S&P 500 동일 가지고 그냥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치주를 담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가치주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똑같은 S&P 500이라도. 왜냐면 그 동일 가중이라고 하는 게 500개 정보 그냥 0.5씩 그냥 투자하는 거거든요. 0.5 비중으로 가게 되면 빅테크 비중이 확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중형주 비중이 좀 높아지는데 S&P 500의 중형주들이 기본적으로 가치주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또 워낙 전 세계 최고의 지수다 보니 그 빅테크 밑에 있는 친구들도 뭔가 이군이 아니라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격은 또 싼 기업들이 많은 거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 뭐 가치주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S&P 500은 그냥 동일 가중하면 가치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다우 30 그것도 가치주라 볼 수 그냥 있어요.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들 중에서 그냥 예를 들면 성장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S&P 500을 그냥 시가총액 가중한 것들이 좀 성장주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동일 가중 지수고 거기에는 사실 애플이나 뭐 몇 개 물론 성장주들이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 지수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비중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도 가치주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통 미국 주식 살 때는요, 기업 중심이나 시장 중심 접근을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가치 투자라는 개념과 여기만의 매력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가 되었다면 실행에 옮길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챗GPT 물어봐도 되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도 되고 S&P 동일 가중을 사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버핏의 회사죠. 버핏에게 내 돈을 맡기는 방법은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미국 주식이니까 또 이제 밤에 또 주문 내야 되고 귀찮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낮에 주문하는 뭐 예약 주문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해외 주식은 또 비과세 되는 한도들이 또 있고 뭐 250만 원이나 또 한도가 있고, 그러니 아예 그냥 국내 상장돼 있는 라이스 버핏 포트폴리오 ETF가 있습니다. 버크셔를 담아놓은 ETF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사시면 됩니다.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복제한 겁니다. 그걸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버핏이랑 돌아가신 멍거 부회장님 같은 경우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그분들의 논리를 뭐 경제적 해자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 해자 그 전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또 ETF들이 있습니다. 와이드못이라고 하는. 그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만약에 그냥 인덱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S&P 500 동일 가중이나 아니면 그냥 다우를 추종하는 걸로 가셔도 되고, 그냥 더 엣지 있게 나는 버핏에게 내 돈을 다 맡기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버핏 포트폴리오를 추종하고 있는 버크셔를 담은 ETF들, 그거를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와이드못 경제적 해자 그 ETF들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아, 내 돈은 그냥 난 모르겠고 버핏 회장님한테 맡겼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신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만 해봐도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 투자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인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는 이 한국 투자입니다. 한국 투자는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 시장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주들을 많이 모아놓은 ETF나 이런 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좀 되는데요.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한국에서 하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코스피가 가치주짓수입니다. 왜냐면 존재 자체가 가치 주네요. 예. 그 지금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그냥 나눈 값이요. 우리나라가 8.5배 뭐 그렇습니다. 8배면 그냥 그건 가치주라고 부릅니다. 지수가 8.5. 예.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되는 건 지금의 순이익이 한 8년 지속되는 거 정도밖에 인정 못 해주겠다. 한국의 순이익에 대한 연속성은 나는 인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한 8배 정도 되면 우리가 그거 다 가치주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가치주 지수는 8배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시장이 이제 8배니까. 그러네요. 이거 기준 잡기도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막 5배 이런 거 종목 보면요. 사실 이게 또 사기 행동이 많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다 8배 밑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으로 현대차 6배 그렇거든요. 지금 올라서 6배입니다. 원래는. 현대차 6배예요, 지금요? 6배, 뭐 7배 거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만큼밖에 안 했네요. 왜냐면 이익이 또 현대차는 좋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들 모아놔서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너무 싸니까 기업 가치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이게 작년에 일본에서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이 작년에 대단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식을 해온 게 제가 봐서 한국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도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덱스들도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당 상품들이 이제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11월 정도에 지금 나온다고 일정이 돼 있는데요. 11월요? 예. 그게 왜냐면 인덱스가 나와야지 그거를 추종하는 이제 선물 내지는 그거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 텀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혹시나 이거에 말맞춰서 자금 집행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 인덱스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받쳐줘야지 이 인덱스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왜냐면 일본이 이제 그런 스킴으로 좋아졌던 거거든요. 일본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있는 인덱스들이 나오고,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가치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올라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 길로 간다라고 보면은, 제가 봐서는 저는 25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우리도 가치주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해도 11월, 12월은 보통 기관 또 집행 많이 안 하니까, 맞습니다. 그때 안 할 때는 아예 안 하고 하는데도 조금만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내년으로 아예 집행 자체가 미뤄진다면 생각보다 내년 상반기를 잘 받쳐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국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제가 한번 봤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국면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구간 정도의 성장주들이 더 좋은지 가치주들이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대표님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후에도 계속 안 좋았고, 나머지는 침체가 없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반 정도요. 그러면 가치주가 좋았던 것도 반반 정도 될까요? 예,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반부가 가치주가 좋습니다. 금리 인하했던 초에서 중반부까지. 금리 인하했던 시기 자체를 반으로 쪼갰을 때요? 전반부가 가치주가 좋아요? 가치주가 좋고 후반부가 성장주가 좋습니다. 그럼 모든 요건이 지금 가치주로 향하고 있네요. 예. 그 증거가 뭐 있어?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네이버 금융이나 이런데 월마트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의 뭐 가치주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이런 애들이 됐는데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금리 인하 초반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경기 둔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시작이 되면 전통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채권 시장은 되게 좋겠죠. 시장은 이제 그거 바로 호응합니다. 채권이 좋다는 얘기는,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쪽으로 간다, 방어적 진지를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경기 둔화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도 채권스러운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주들에서 가치주로 많이 옮겨오는 가치주라든지 거네요.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으로 간다든지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면 금리 인하 중후반기에는 왜 성장주들이 좋을까? 그것도 또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돈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걸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는 그 유동성 효과라고 불러요. 경기가 나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 비용도 조금 더 우리가 세이브 해줄게, 그래 대출 좀 받아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실물 경제까지
전이를 시키는데 이게 군부를 떼어가지고 이제 안방을 뜨끈뜨끈하게 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원만한 사이클로 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생각보다 근데 빠르네요.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지금 미국이 이제 9월에 시작된 거니까 네.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올해 3분기, 그다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그러면 벌써 3개 정도 분기가 된 거니까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뭔가 온기가 금리 인하했더니 뭔가 효과가 실물 경기로 갈까 말까 막 이러는 거죠. 그 와중이 금리 인하 중반기에 이제 그 국면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럼 내년 상반기를 향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돼서 이게 충분히 좋아졌다. 경기가 그때서야 이제 성장주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방어적인 진지를 구축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정상화 시켜야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중후반기에 그때부터는 성장주로도 또 옮겨간다는 건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초입기이기 때문에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한 좀 좋을 만한 것들이 내년에는 많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진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약간은 방어적인 쪽으로 가는 게 속편하다. 그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의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과거에도 또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방어적인 진지를 잘 구축해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갔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요. 우리 국내 시장에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됐잖아요. 그 발표가 된 것의 영향과 대략적인 지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PBR이나 ROE 같은 것들 고려해가지고 이제 종목 선택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100개 정도 종목이나 되니까. 일본은 몇 개였는데요? 일본도 이제 많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시장의 안정성을 좀 더 도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의 밸류업 지수가 나왔을 때는 도요타를 뺐었거든요. 도요타 빠졌더라고요. 결국은 도요타도 나중에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좀 전체 시장 인덱스랑 좀 비슷하게 좀 된 측면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그럼 좋을 저 것 같고. 궁금한 게요. 이게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 있잖아요. 예. 200개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또 잘라서 상위 100개를 만약에 떠올려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수 자체가 저평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상위 100개가 거의 또 밸류업 100이랑 겹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가치주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밸류업 지수 성향을 띠다 보니까 겹치기는 많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거는 한국 증시의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 해도 지금 아마 밸류업 관련돼 있는 ETF들이 나오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주주 환원과 관련돼 있는 ETF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라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주주가치요. 그게 주로 보면 액티브 ETF들이 많습니다. 그 해당 운용사들이나 아니면 그 추정하는 인덱스를 만든 것들도 있지만 또 펀드 매니저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권을 줘서 조금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액티브 ETF들을 조금 관심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업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전략을 교체를 해주겠군요. 거기서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엣지를 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냥 가치주를 계속 좋아하셨거나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이 가치주를 바라보기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또 다를 때는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막 단타하고 하루 이틀 주가 빠지는 거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좀 길게 보고 내 연금 자산 정도를 뭐 나는 한 개 정도 분기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돈을 버펫에게 맡기자 그 전략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추천드리는 ETF들도 버펫의 철학을 그대로 이식한 ETF들을 말씀드릴 거고 버핏이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투자의 본질은 되게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 버크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복제한 겁니다. 그거는 완전 버핏이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를 미국 주식에서 산 거랑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미국 주식은 우리가 막 밤에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신고하고 이제 이런 것도 귀찮음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연금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또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ETF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버크셔 해서웨이를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워낙 버핏 회장이 또 고령이시고, 어차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계자들이 사실상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버핏 회장의 그 투자 철학이 또 희석되는 거 아니냐.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금 성과 나쁘고 그러면 이거는 버핏 회장님한테 다 저렇게 고령이신 분한테 내 돈 맡겨도 되나, 이런 또 의구심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버핏이랑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을 그대로 이식한 와이드못이라고 하는 한투에서 만들어 놓은 또 ETF가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이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버크셔 해서웨이의 종목들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또 성장주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도 애플의 아주 중요한 투자자니까 저걸 성장주로 보느냐 가치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실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엔 그래도 그냥 해당 ETF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을 믿으시고 저는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버핏 선생님과 먼거 선생님께서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경제적 혜자를 규정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골라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결은 비슷할 수 있다 볼 수 있네요. 결도 비슷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과거에 주총에서 투자자들이랑 얘기했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언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구현한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먼고 회장님이랑 버핏 회장님의 젊었을 때의 그분들의 생각을 복제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얘기는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놀랐던 거는요, 저는 이리저리 증권에 대한 많은 것들 접하게 되는데요, 은근히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는 너무 인기 없는 주제여가지고요,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이게 미디어로서 가치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치 투자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오늘 관련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가치 투자는 더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배당 ETF 하시면 됩니다. 배당 ETF가 그냥 사실은 가치주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치주 투자 철학이 아까 제가 고배당 수익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당주가 기본적으로 가치주에 어떻게 보면 충족하는 아주 그런 친구들이니까, 제가 봐서 우리나라는 배당 ETF들을 하시면 전 좋은 것 같고, 저는 배당 귀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배당 귀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가 채권 투자하실 때 채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리플 A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거든요. 재무 구조 좋고 이제 그러면 가장 높은 등급 주고 이제 그러는데요. 배당주도 이렇게 계급을 매긴 겁니다. 계급. 배당 킹,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계급을 매긴 겁니다. 거기는 참 그 외국답네요. 신분을 그렇게 해놓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디비던 킹이 뭐냐면 50년 동안 현금 배당금이 계속 늘어난 기업들,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50년 동안. 이게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이렇게 한 200년 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50년 연속 현금 배당금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기업은 인덱스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요거 말고 그거 한 절반, 25년 연속 현금 배당이 성장한 기업들이 바로 귀족들입니다. 배당 귀족. 그거 그대로 복제한 ETF들이 타이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증가율이 거의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 토탈 리턴 개념으로 만약에 배당 수익률까지 합하면 그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의리가 짱인 기업들인 거잖아요. 계속 현금 배당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주려고 대회를 쓴 기업들이니까 배당 귀족인데, 우리나라에도 배당 귀족 그 ETF가 있습니다. 매경이랑 FN가이드가 같이 개발한 타이거 MKF 배당 귀족인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25년 연속 배당 성장은 좀 힘들고 10년. 10년. 그래도 대단하네요. 10년도 어딥니까? 10년을 계속 늘린 기업들을 모아놓은 코리안 버전의 배당 귀족이 있는 거군요. 사실은 일본에도 또 있습니다. 일본 배당 귀족 인덱스가 찾아보시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당 귀족이라는 그 쓰임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의리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 해 한 해 조금씩이라도 1원이라도 더 현금 배당을 주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주들한테 의리 지키려고 되게 애쓴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만약에 동업을 하려면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동업을 해야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주식 사시면 좋은데, 제가 봐선 그런 기업들을 ETF로 모아놨으니까 괜찮죠. 저는 그동안 아리랑 고배당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름은 지금 플러스로 바뀌어 있지만요. 그거를 과거 레코드를 모아보면요, 지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미국의 슈드를 웬만해서 뛰어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배당들 잘 모아놓은 친구는 미국과 웬만큼 견줄 수 있을 만큼 레코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또 그런 상품들이 또 월배당으로 많이 또 리모델링이 되고 네. 있거든요. 아니면 뭐 분기 배당이나. 그래서 만약에 그 이렇게 따박따박 뭔가 배당 꽂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저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따박따박에 대해서는 참 진짜 제 주변에도 요즘에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굳이 매달 줄 필요가 있을까? 높은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높게 준다면 1% 더 높은 게 받아놓고 3달 동안 나눴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제 계속 고령화되고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연금 자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월배당을 하는 자산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과 너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놀랍기도 한데요. 자,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의 연금 계좌에서 이런 투자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현업을 한 지 좀 돼가지고요. 어찌 보면 현업에서 몸을 담고 계시고 저처럼 이렇게 개인화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큰 자금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현업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연금 계좌에서 안전 마진이 탄탄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전부 내 거가 비중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333, 주식 3, 채권 3, 리츠 3. 그게 연금 계좌에서 반드시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리밸런싱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거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됐거든. 이 원칙대로 내가 분기마다 리밸런싱 해가지고 요 333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나중에 노후의 연금 차이는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을 우리 머릿속에 잊지 말자. 제가 아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3 중에서 2는 미국, 1만 한국. 그렇게 가자. 그건 채권도 마찬가지고 리츠도 마찬가지다. 그래야지 세상의 변화를 다 내 연금이 담아낼 수 있다. 왜냐면 전 세상에서 지금 미국 경제의 비중은 25%나 되고 미국 주시장의 비중은 절반이나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약간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요. 주식은 오히려 납득이 좀 쉬워요. 비중 자체도 미국이 2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납득이 잘 되는데요.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채권일 것 같은데요. 채권은 미국 채권이 더 많이 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의 어려움도 조금 있고 지금 금리 인하가 막 되고 있는 것 때문에요. 이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는 단기를 사야 되는지 장기를 사야 되는지 미국 걸 사야 되는지 한국 걸 사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연금 계좌에서 채권을 담을 때 전략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또 이제 그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지금 해지를 해야 되냐, 해지를 안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근데 저는 단순하게 기본적으로는 해지를 좀 안 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 자산 배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일정 부분 우리를 맡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해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물론 집안에 너무 내가 달러가 많아. 다른 자산들의 달러 비중이 너무 높아서 굳이 내가 내 연금까지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해지가 돼 있는 미국채를 사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년물이 미국은 기본물이고 우리는 3년물이 기본물이에요. 우리나라는 3년이군요. 예, 그래서 기본물이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 초반부니까 금리 인하 초반부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장기채를 사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장기채를 사도요. 장기채 사도 되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한 중반부 넘어가게 되면 장기채 그때부터는 좀 가격 변동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초반부에서부터 한 중반부까지는 조금 듀레이션 긴 거 가져가도 되는데 그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단기로 바꿔라. 그렇게 좀 저는 좀 권유해 드리고요. 리츠까지는 또 같이 말씀드리면 예, 미국 리츠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굉장히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리얼티 인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복제한 ETF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뭐 미국 리츠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 또 약간 맥쿼리 인프라가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츠 들어가 있는 또 ETF들은 국내 것들은 좀 있으니까 리츠도 왜냐면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ETF 하시면 됩니다. 리츠도 ETF로 접근하면 해결이 되는 거군요. 지금 오늘 얘기 드린 건 ETF들이 워낙 대안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ETF들을 가지고서 하시면 충분히 좋지 않으실까. 왜냐면 그 ETF가 또 편한 게 펀드는 또 환매되는 주기가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기도 되게 힘들거나 귀찮거든요. 근데 네. ETF는 다음날 그냥 한번 주문 내고 한 분기 또 잊고 지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분기마다 들어가서 하루만 다 끝내고 그냥 또 신경 끌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ETF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겪는 많은 일들 중에 금리 인하는 사실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일했던 시기에 2010년대여가지고요. 2010년대는 입사할 때도 박스 피고 퇴사할 때도 박스 피였고요. 입사할 때도 저금리였고 퇴사할 때도 저금리여가지고 사이클 바뀌는 걸 사실 경험을 못 해봤었습니다.
근데 유튜버가 되고 나서 사이클 쭉 바뀌는 걸 지금 막 겪고 있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서야 금리 인하에 대한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걸 체크하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금리 인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금리 인하는 경기가 하강이기 때문에 하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경기 하강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 대신 오늘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 시장에 돈들은 풀린다. 이 돈 푼 게 실물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물 경기 살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흔히 미국은 짧게는 6달, 길게는 이게 막 18개월 걸리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미국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미국 성장률 한 2% 정도로 지금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95년도 금리 인하 때가 성공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거대로 따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정책 시차, 아까 금리 인하 해가지고 이 구들장이 이렇게 따끈따끈 해주는 그 시간은 한 6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금리 인하 했으면 미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는 아마도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그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실물 경기에 그 온기가 다 안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떤 게 맞냐? 방어적으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안전마진 가치주를 하자, 그리고 333 자산 배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안전마진을 몇 겹으로 쌓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그때 그 얘기 했던 거 보면 요게 전달되는 데까지 한 짧아도 6달 정도 걸리니까 미국 경기에 인제 하강이 시작됐으니까 이 하강이 멈추거나 이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데까지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근데 어차피 따뜻해질 거야. 나 거기 먼저 가 있을 거야. 뜨끈뜨끈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차지할 거야. 먼저 가 있지 않은 사람이 항상 있군요. 지금 시장은 그런 형국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유동성 효과, 정책 시차라는 게 되게 짧을 것 같으면 시장이 별로 겁은 안 냅니다. 안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막 되게 급락을 한다든지 조정폭이 크다든지 이렇더라도 바로 또 원상복귀 하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구간에 이제 그렇긴 해도 어쨌든 시장을 받치는 거는 일정 부분 가치주들이 역할을 하는 기간이다. 가치주, 배당주 이런 애들이 제 몫을 하는 시기다. 이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꾸로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때 지금 막 흔들릴 때 물론 지금 흔들리지도 않죠. 지금 다시 다 올라갔으니까 설령 흔들리더라도 제가 봐서는 아마 가치주들이 금리 인상 초반부에는 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성장주들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뭐 경기 다시 좋아지는데 우리가 다시 달려야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그 후반에 괜찮아지는 것들을 대비했을 때는 흔들흔들 거릴 때 난 뭐 조금씩 살래 이러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괜찮다. 지금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그게 실물 경기를 다시 부양하는 데는 시차가 걸리겠지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시장이 먼저 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을 견디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있다라는 모든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게 되네요.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되게 바쁘고 책임도 되게 큰 자리잖아요. 책 같은 거 쓰실 시간 있으신가요? 제가 나름대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지 제 후배들이랑 뭐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좀 풀어서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책을 좀 몇 권 쓴 게 있으니까 혹시나 만약에 제 생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뭐 한 권 쓴 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영상 밑에 달아둘게요.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두면 지금 가장 최근에 쓰신 내용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좀 많이 있겠죠? 제가 가치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치 투자에 대한 그리고 가치 투자의 생각을 녹일 수 있는 연금 투자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모든 내용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쉽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제 딴에는 지금 노력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 연금 자산 관리를 할 때는 333 해야 된다. 그리고 333 할 때 세부적으로는 미국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내가 아무리 귀찮아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내 거 비중 한번 맞출 거다. 라는 그 생각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보미 TV.